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양도의 개념이었어요.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로 매매하는 경우, 교환인 경우는 양쪽 다, 현물 출자인 경우에는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그 사람이 양도세. 하지만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채무를 넘기는 아버지가 또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제 증여자죠.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언뜻 보면 양도 같지만 이러이러한 건 양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단순하게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되는 환지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았었고요.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에 충당했다 이런 경우 양도가 될 수 있었고, 소유권의 환원 같은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았고, 내 거 내가 경락받아도 양도 아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조금 길 수 있어요. 한 시간이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니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자르고 이렇게 한 4시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 전에 끝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가급적 빨리 해서 제가 보기에는 1시 정도까지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양도 또는 취득시기예요.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취득시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양도시기가 있습니다. 양도시기. 취득세 때도 취득시기란 말이 있었죠.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취득세 때? 유상승계 취득할 때 취득시기 언제였죠? 사실상 잔금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인 경우에는 뭐 계약일과 뭐 중에 빠른 납 이런 게 있었죠. 얘는 취득 시기도 정하고 양도 시기도 정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세 때 취득 시기는요, 그냥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유기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로 규정하고 있는 그 뭐랄까 지금 그 취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대박. 1년 보유하고 팔았냐, 2년 보유 팔았냐, 3년 보유 팔았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만 보유 기간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만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뭐가 다르냐면, 자, 요건 이제 용어만 알아두세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인데, 커다랗게는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얘네 둘 달라지면은 그냥 세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는 여러분 무조건 유상 양도라고 했죠? 맞아요? 취득은 무조건 유상 취득이에요? 아니죠.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팔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증여받아 팔 수도 있고, 내가 옛날에 지은 거 팔 수도 있고, 취득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양도는 무조건 뭐예요? 그렇지. 양도는 무조건 돈 받고 팔아야지 그냥 줬다 이러면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가장 흔히 많은 게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판 게 제일 많겠죠. 등기 등록이 중요할까요? 사실상 취득, 사실상 양도가 중요할까요? 사실상. 우리 언제나 사실상이죠. 자, 그러면 돈 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했다? 잔금 줬네? 돈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했다? 돈 다 받았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금 청산일이라고 합니다. 네, 대금 청산일이에요. 자, 요것도 대금 청산일이에요. 아니, 대금 청산일이 사실상 잔금일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지방세에서는 사실상 잔금이라고 표현하고 양도세에선 대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다 줬수, 다 받았수 이거예요. 결국 이날을 취득한 것과 양도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상 취득하고 미리 등기 등록하면은 그거 중에 또 빠른 날로 보겠다. 그것도 있었죠. 취득세 때도 왜 이러이러한 거에 비해서 미리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대금은 청산하지도 않았는데 자, 미리 등기했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돈 다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등기해줬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대금 청산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척하고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파는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돈 언제 다 받았는지 이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죠. 아, 내가 어제 받았는지 모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럴 수 있어요. 1995년도에 대금을 청산하는 걸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무조건 등기일로 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여러분 등기일로 가도 크게 문제 없어요. 실무에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무슨 날? 등기 등록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언제로 하겠다? 대금 청산일. 자,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 이걸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금 청산한 날이 뭐하지 않다.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등기 등록 접수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두 개 중에 빠른 날. 근데 대금 청산일이 없으면 무조건 등기 등록일.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우리 아까 이게 양도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비교하면 좀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되게 비슷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요게 나오면 시기가 안 나오고 시기가 나오게 되면은 요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반드시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요것도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예를 좀 볼게요. 예를. 자, 근데 우리 이제 장기로 사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우리 근데 연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이었죠. 장기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러니까 계약금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잔금 받을 때까지가 1년이 넘어갑니다. 요러면은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장기는 자, 인도일. 자, 사용 수익일. 벌써 막 어려울라 그래. 자, 등기 접수일.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접수일 요 세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32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 장기 할부인데 외우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은 자, 장기 할부 조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인도일, 사용수익일, 자, 등기접수일 세 개, 인사등이라고 써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인사동이라고 하죠. 인사동 옆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탑골공원이 있죠. 할아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장기 두고 있죠. 장기. 자, 인사동 옆에 탑골공원 가면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고 있다.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잇몸엔 인사돌. 그렇죠? 자,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접수일. 인사동 옆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탑골공원에서 장기 두고 있구만. 장기는 인사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등. 여기 32회 시험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틀린 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하지만은 좀 어려운 것 같죠. 수용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수용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취득세 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자, 수용돼 가지고 양도세 감면받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세액의 20%만큼을 농특세로 토해됩니다.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수용은 양도가 맞아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내 소유의 건물로 있다가 여기 도로가 만약에 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행자 명의로서 이제 옮겨주는 거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유상이니까 원칙은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대로라고 하면 대금 청산일과 자, 등기 접수일 중에서 두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거 원칙은. 자, 근데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보상받으면 뭐 5억을 만약에 보상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큐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없죠. 대부분 뭐 이거 뭐 말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 막 규합을 해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뛰도록 머리 삭발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받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막 질질 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요 동네 일대가 개발을 통해서 수용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금 보상이 지금 완벽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애가 타는 거죠. 야, 이 동네 양도세만 대충 계산해도 얼마쯤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대금 청산도 안 냈으면 등기도 안 됐을 거 아니냐? 몰라. 하나 넣자. 자, 수용 개시를 넣어버립니다. 요게 들어온 게 10년쯤 돼요.
그전에는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수용 개시일. 수용이 완료가 된 날이 아닙니다. 수용 개시일이에요. 돈 다 안 받았다 하더라도 몰라. 수용 개시된 날 일단 무조건 받은 걸로 보고 그다음에 양도세 신고해라. 나중에 금액이 변동되면 추가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거예요. 요게 또 많이 나와요. 수용 개시. 수용이 완료가 된 날이 아닙니다. 수용 개시일이에요. 수용 개시. 여기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용은 이렇게 두 개,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양도에서는 요렇게 정도 일단 알아두세요. 일단은 원칙은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고 장기는 인사등이고 수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수용 개시라고 들어가는구만. 요게. 무조건 수용 개시일 아닙니다. 요거 중에 빠른 날이에요. 세 개 중에 빠른 날.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다음에 이쪽 올게요. 자, 요건 지금 유상이었습니다. 자, 무상 보겠습니다. 자, 상속은 언제겠어요?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에요. 자, 오케이. 상속 개시일 날 취득해서 내가 대금 청산일 날 양도한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건 뭐 때문에 그렇다? 보유기간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세율도 달라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얼마 해줄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1년 차이로 세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자, 증여 받았습니다. 자, 증여. 자, 얘는 증여를 받은 날이에요. 증여를 받은 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취득세 때는 상속으로 받으면 취득세가 언제였죠? 취득세 때?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 자, 문제 얘가 다릅니다. 자,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때는 언제였을까요? 선생님. 그때는 증여 계약일과 그렇죠? 예, 증여. 자, 계약일과 자,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어요. 이때. 예, 취득세 때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양도세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이 증여를 받은 날이 사실은 등기일이에요. 그냥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취득세 때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지만 양도소득세 때는 무조건 등기일, 증여를 받은 날이다. 요게 또 섞여가지고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은 똑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헷갈리기 쉬워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양도세 때는 계약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 아닌 말로 취득세야. 요거 날짜 때문에 달라지는 건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산세만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세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거 만약에 증여를 등기일을 무시해버리고 요걸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은 계약일 자체를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세금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시 보시게 되면 원시. 자, 원시는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이라고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 결국 나머지는 취득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는 건 두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자, 근데 요때 만약에 사용 승인서를 안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무허가 건축물을 졌는데 저희 건축물 대항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때 취득해서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없는 경우는 무조건 무슨 날? 사실상 사용일로 가겠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 개 잘 보세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일, 사용 승인서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무슨 날? 사실상 사용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가건축물 나오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요거 전에 사실상 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요거 중에서 이제 빠른 날인데 요 두 가지 중에 빠른 날.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시고. 요거 강조되었어요.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일, 사용 승인서를 안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자, 마지막. 자, 우리 시효 취득 볼게요. 시효 취득. 시효를 취득했습니다.
자, 어떤 땅을 내가 1999년도부터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러고 2019년 20년이 돼서 이때 내 걸로 이제 등기가 끝났어요, 등기. 그다음에 요거를 2022년도에 자, 이때 양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양도 시기는 2022년도죠. 취득세 때 취득 시기는 등기 등록일이에요. 하지만 양도세 때는 언제로 가겠다? 점유 개시일로 갑니다. 이때는. 자, 점유 개시일이에요. 여러분 취득세 때야 내가 이거 처음에 농사 짓기 시작했을 때 20년씩 보유해서 내 거가 될 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세 때야 다 끝나서 네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때 취득 시기로 봐서 그때 취득세를 내. 하지만 이걸 나중에 팔게 되면 이게 공부상으로만 네 걸로 옮겨왔지만 이거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거 아니냐. 보유는 이때부터 보유한 걸로 계산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개시되면 점유 개시. 그렇죠. 자, 주요한 사항은 요렇게 해요. 예, 주요한 사항은 요 칠판에 나와 있는 요 정도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자, 이제 요것 좀 볼게요. 자, 상속 증여받은 거 보겠습니다. 자,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으면 무슨 날? 증여를 받은 날. 이때 증여를 받은 날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날로 하겠다? 등기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 취득세하고 차이 있다 했어요? 취득세 언제였어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아, 요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 암기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1년 내내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중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시기가 나오든가 아니면 양도의 개념이 나오든가 요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이거는. 자, 점유시효. 민법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거 언제? 점유를 개시한 날 1999년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취득세 때 언제였어요? 등기 등록일. 취득세 때는 등기 등록일. 그래서 우리 취득세하고 다른 거는 커다랗게 두 가지죠. 아, 요거 증여를 받은 날과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이 되지만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점유 개시일이 되는구나. 그렇죠? 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 요때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좀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 접수일. 원래는 요 두 가지지만은 뭐가 들어간다? 수용 개시일. 절대로 수용이 완료가 된 날입니다.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자, 근데 2번은요. 요거는 너무 어려우면은 나중에 기본 과정으로 좀 넘길게요. 자, 소유권에 대한 보상으로서 만약에 보상금이 공탁이 돼서 공탁이 뭐예요? 공탁이. 여러분. 이 사람 수용 그거 안 하니까 법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오답으로 공탁일이라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자, 공탁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 절대로 공탁일 아닙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대금 청산 이후에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 자, 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잔금이 언제냐면 자, 잔금이 자, 2017년도 6월 30날이 만약에 잔금이었다라고 할게요. 근데 완성될 기미가 안 보여요. 뭐 이제 땅 파고 있어 아직. 아니, 이거 어떡하냐. 막 뭐라고 했더니 여러분께서 잔금을 좀 빨리 내주셔야 그 돈 가지고 지을 수 있대요.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완공된 거는 언제 완공이 되었냐면은 2021년도 6월 30날 완공되었는데 이걸로 언제 양도했냐면은 만약에 2022년도 5월 16일날 양도했다라고 할게요. 꼴도 보기 싫어갖고 아주 그냥 완공되자마자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양도 시기는 2022년도가 되죠. 취득 시기를 야, 취득은 원래 대금 청산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요때를 볼 수 있지만은 목적물 자체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금 청산 이후에 완성되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이 완성된 때, 자, 이날 취득 시기로 양도 시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까지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공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저희 사무실 근무하던 시장님이 이랬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거기 아마 아직도 땅 파고 있을걸요. 원래 완공 예정이 2017년도였어요. 그냥 뭐 지금 소송 중이에요, 거기서. 근데 좀 안타까워요. 계속 이제 그 정말 그 세무사무실 막 한 뭐 20년 이상 다니면서 그 모은 돈으로 겨우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고 거기 넣었다고 할 때부터 좀 약간 불안했어, 사실은 이게.
자,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인데, 자, 우리 이제 요걸 조금 좀 잘 봐야 됩니다. 요것도요. 특히 이제 두 번째 게 좀 많이 나와. 얘는 지워도 돼요? 아니, 놨을까요? 그래서 이걸 아까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자, 아까 1999년도에 자, 요렇게 이때 창신동, 예, 창신동 이제 17번지. 2015년도에 자, 창신동 19번지. 자, 양도한 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자, 이때 양도. 자, 그러면 이거 환지 당시에는 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처음에 양도는 2022년도에 했지만은 단순하게 지목이나 지번면 변경된 거는 양도로 안 보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 시기는 1999년도로 보겠습니다. 요거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환지 같은 경우에는 자,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아니라 1999년도 창신동 17번지 샀을 때 99년도를 취득일로 봅니다. 요건 됐죠? 자, 문제 밑에 겁니다. 밑에 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처음에 샀을 때는 100제곱미터였는데 사실은 창신동 19번지를 받아왔을 때 마땅한 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9번지가 7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자, 돌 받은 거예요. 요건 양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맞죠? 그렇죠. 자, 전체 양도, 일부 양도. 일부 양도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17번지 남아있는 거는 19번지 남아있는 건 70제곱미터 아니에요. 그래서 요 70에 대해서는 양도 시기는 이때, 취득 시기는 일로 가야 돼요. 요거는 이거 둘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70제곱미터하고 30제곱미터하고 나눠서 70은 이때 샀다고 하는 거고 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때 취득해서 이때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죠? 자, 반대로 또 창신동 19번지가 이거는 마땅한 땅이 없다 보니까 150짜리를 받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납부했대요. 이건 취득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전체 취득, 일부 취득. 일부 취득, 그렇죠.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자, 보겠습니다.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150으로 느는 경우도 있고 70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요.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아니면 다음 날. 시험 문제 뻔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법에서 공고나 고시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주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지받은 땅을 팔게 되면 요 양도 시기는 이때고 원래는 취득 시기는 일로 가야 되는데 면적 자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은 늘어나면 취득이 되고 줄어들면 양도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오답으로는 뻔해요. 언제가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렇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아닙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다음 8번 볼게요.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다. 요거는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는데 그 100주를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10주씩 20주씩 짤짤 모은 거예요. 그 중에 만약에 30주를 판대요. 뭘 먼저 판지 어떻게 알아? 그냥 먼저 취득한 거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자, 이 땅을 1999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처음에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토지. 이거를 1차적으로 언제 팔았냐면 08년도에 먼저 한번 판 거예요. 이때 양도를 했어요. 야, 난 근데 아무래도 이거 사기 맞은 것 같아서 이거를 매매 원인이 무효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언제 다시 소유권이 환원됐냐면 2015년도에 다시 소유권이 환원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파냐면 2022년도 이번에 양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매매 원인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2022년도에 양도지만은 2015년도에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옛날 거. 그렇죠. 보시면 뭐 방금 당초 취득일 그렇죠. 1999년도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매매 원인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환원된 때가 아니라 당초 취득일 1999년도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19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본다. 요 날짜도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 오답으로는 유치하지만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85년도 1월 1일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토지를 1969년도에 취득하나 1982년도에 취득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19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아니 그러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어차피 세율은요. 2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똑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15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15년 보유한 거나 30년 보유한 거나 40년 보유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거는 취득한 거는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요건 구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요건 좀 잘 구하셔야 돼요. 85년도 1월 1일. 이것도 조금 늘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1990년대야 85년도면은 뭐 괜찮은데 지금은 85년도 무슨 언제예요? 한 40년 전이니까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 나눠서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 그냥 2000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뭐 망고 제 생각이고 그죠? 이거면 법을 또 바꿔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주고 그다음에 환지 같은 경우에 요렇게 면적이 증감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주의하실 거. 두 개 중에 빠른 날이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 등록일. 그다음에 요거는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보시고 사용 승인서를 안 받은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로 사실상 사유일로 갔었죠. 자, 시효 취득. 점유 개시일이에요, 등기 등록일이에요. 점유 개시일, 취득세 때는 등기 등록일. 자, 그리고 장기는 인사등, 장기는 인사등, 인사동 옆에 장기 두고 있는 할아버님들, 그렇죠? 자, 수용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과 반드시 수용 개시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까 이제 이게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자, 요것도 단순암기에 조금 가깝다 보니까, 자, 요것도 1년 내내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장단컨대 3번만 보시면은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시면. 그리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517페이지 보시면은 비과세 양도소득. 자, 마지막이긴 하지만 양이 조금 돼요. 자,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어찌 보면은 실무에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는 4가지가 있어요. 아니, 4가지나 있어? 1세대 1주택만 있는 거 아니야? 네,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2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파산 선고에 의한 거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우리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쫄딱 망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 파산 선고는 되게 돈 빌려서 갚을 게 있는데 이거를 못 갚아가지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양도가 맞지만은 그냥 비과세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경계 조정금을 받는 경우에요. 내 땅이 지금까지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재니까 알고 보니까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보상금 같은 걸 받았어요. 조정금을. 요거 그러면 일종의 땅 일부를 양도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도 이거 비과세합니다. 요 2가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안 나와. 3번, 4번부터 나옵니다. 자, 3번은 뭐냐면 일종의 농지의 교환 등이에요. 자, 요건 좀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큰 길가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자, 그다음에 이 안쪽에 한 1km쯤 떨어져 있습니다. 1km쯤. 이따시만한 이제 밭을 갖고 있는 이제 B 영감님이 있는데, 자, 요게 이 땅값은 한 8천만 원. 요 한 1억쯤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 B라고 하는 영감님은 여기 살고 있고요. A라는 영감님도 여기 살고 있네. 맨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B 영감님이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거 차라리 바꾸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는 교환인 경우에는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원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경작상 좀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면적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금액 차이는 이 정도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뭐 들어와봤자 얼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비과세. 자, 근데 이 비과세 요건 중에 가장 큰 요건이 뭐냐면 양쪽의 토지의 가액의 차이가, 자, 토지 가액의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자, 큰 편의 4분의 1. 자, 지금 보시면 양쪽의 차이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큰 편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500. 2,500 적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다가 이제 바꿨어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요건, 이걸 바꾸는 게 아니지. 잠깐만. 이걸 바꿔야지. 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야지. 자, 그래서 A 소유가 되고 B 소유가 됐습니다. 자, 갑자기 B 영감님이 이제 신났지. 딱 바꾸자마자 야, 도로에 붙어 있는데 무슨 저거야. 이렇게 농사 짓지 말고 건물 올려라고 한 거예요. 건물. 자,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선 비과세 해줬던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징합니다. 반드시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되냐면 교환한 다음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거. 요 요건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요건 됐고, 자, 두 번째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쌍방의 면적 차이입니까? 토지가액의 차익입니까? 토지가액의 차익이에요. 이거 특히 주의하세요. 면적 차이 절대 아닙니다.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면적 차이라고 나오는 경우인데 면적 차이 아니에요. 토지가액의 차이입니다. 큰 편에 얼마 이하? 4분의 1이야. 자, 이것도 오답으로 옛날에 3분의 1이라고 나온 적이 있죠. 3분의 1 아닙니다. 4분의 1이야예요. 요거 이제 한번 사례형으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례형으로. 작은 편이 얼마다, 큰 편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면적 차이 아닙니다. 4분의 1이야지 3분의 1이야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18페이지를 넘어가시면은 그럼 어떤 경우에 바꿔야 됩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바꿨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땅 때문에 바꿨다 이런 경우에도. 근데 1번, 2번은 뭐 보시면 당연히 알 거고 3번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양쪽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꿨는데 교환에 의해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를 자, 반드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 자,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제촌자경이라고 하죠. 제촌자경. 그 동네 살면서 스스로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3년 이상 좀 보셔야 돼요. 3년 이상. 5년 이상 나면 틀리죠. 3년 이상. 3년 이상. 자, 다음엔 이제 법률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요 1, 2, 3, 4에 해당하는 요건 때문에 바꿨는데 무조건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의 토지가액의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 정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3번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아이고, 요거는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냥 쉬운 내용 정도만 수박의 겉을 살짝 헐어드리겠습니다. 수박의 겉을. 여기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나 어려운 주제가 이겁니다. 자, 먼저 양도일 현재예요. 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요거를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양도가액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다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집을 팔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 집에는 이 집밖에 없고 이 집을 몇 년 이상 보유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가격, 양도가액은 파는 가격이군요. 12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12억 넘으면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예요. 요러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그 집을 혹시 취득했을 당시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는 내가 이 집을 팔았네? 오케이.
양도일이라고 우리 양도일은 언제예요? 양도일. 아까 했잖아.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그렇죠? 했죠? 예, 고날 현재는 우리 집엔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을 몇 년 이상 보유해라.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고 양도가액은 얼마 넘으면 안 된다. 12억 넘으면 안 된다. 12억 넘으면 12억 넘는 부분은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파는 그 집을 옛날에 취득했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못 가져야 돼요.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보유 기간 중에. 이거 하면 이제 막 물어봐요. 이게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요? 뭐 잘라도 살아도 돼요. 보유 기간 중에 어쨌든 짜글짜글 잘라가지고 합쳐서 2년 이상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팔 당시엔 조정 대상 풀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의외예요. 최근에 여러분 경기도에서 많이 풀렸죠. 근데 그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팔 당시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요 요건을 물어보는 건 나옵니다. 요 요건. 숫자로 나오겠죠. 뭐라고 이거? 2년 이상 2년. 2년이냐 3년이냐 뭐 이런 게 등등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요. 자, 요거를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1세대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세대는요. 자, 1세대. 세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자, 세대는요. 자, 보겠습니다. 거주자 및 그의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및 거소에서 뭐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걸 1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띄는 단어가 원래 배우자? 그럼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그러면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함으로써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자, 나이가 몇 살 이상이다. 30세가 넘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결혼을 했던 분이에요.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혼한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요. 자, 3번처럼 나는 나이가 30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결혼한 적도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그냥 뭐 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뭐 옛날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그나마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걸 건드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그래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아니 우리 집은 남편 명의로 집 하나 부인 명의로 집 하나 있는데 이걸 팔려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엔 이혼하세요 그랬어. 법으로만.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떤 분이 이걸 대법원에서 이기는 바람에 소득세법이 개정됐어요. 이렇게 아예.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어도 옛날 이 단서 조항이 없었거든요.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걸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해도 동일 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과세관청에서는 여기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문을 딱 열어봤더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뭘로? 동일 세대로 봅니다. 아니, 농담삼아 그런 거지 열어보진 않아요. 일단 그 열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놀러 왔다 그래 이제. 그렇지? 아메리칸 스타일, 그렇죠? 자, 세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죠. 주택.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이러이러한 거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지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건물이라고 하면 내가 단독주택 갖고 있잖아요. 얘가 주택이에요? 얘가 주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주택.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이라고 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팔 때 요것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땅까지 같이 팔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래 비과세를 해줄 때는 부수토지까지 같이 해줄게. 부수토지를 포함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주택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말하는 거지만 건물만 파는 사람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얘만 비과세 해주고 이건 비과세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 오케이 그러면 부수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비과세 해줄게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취득세 때도 부수토지가 만약에 2만해요. 재산세 다 인정했어요 이거? 재산세 때도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요것도 몇 배까지만 인정을 하는데 요거 몇 배가 조금 어려워요. 요게 얘는 3배, 5배,
10배 이래요. 아유. 재산세 때는 깔끔하게 10배였죠. 취득세 때는 여기 나온 게 없었지만 그 지방세에서 무조건 거의 10배예요. 근데 얘는 자, 먼저 얘네들은 도시지역 바퀴입니다. 얘는 도시지역 내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은 3배 내지는 5배. 이게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10배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땅이 만약에 도시지역 밖에 있어 10배까지 인정해주는 지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까지만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 요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근데 요 5배, 3배도 도시지역 내 중에서 자, 수도권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10배. 근데 수도권 내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5배까지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디 나오냐면 519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비과세가 된 농지 있었죠? 네, 거기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뭘 말하는 거다?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 거지. 그쵸? 주거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은 요거죠. 자, 주택 개념 볼게요. 주택이나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구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자, 근데 이것만 비과세 해주면 이상하니까 비과세되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그때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냐 도시지역 밖이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도시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 있는 어디? 주거, 상업, 공업 요건 3배까지. 근데 요걸 제외한 나머지 도시지역 내는 5배까지. 근데 그 밖의 토지, 도시지역 밖에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 시험에 또 요거. 요게 이제 2022년부터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요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건드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어딘지 찾는 거예요? 519. 그거 아니고? 오케이. 요거 이해하시죠? 요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도시지역 밖이니 도시지역 아니니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지역 밖은 무조건 몇 배? 10배, 그렇죠. 자, 그 도시지역 내 중에도 3배짜리가 있고 5배짜리가 있는데 수도권 내의 토지 중에서 주상공은 3배, 그리고 여기가 아닌 도시지역이다. 그런 경우에는 5배. 근데 도시지역 밖이다. 무조건 10배.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출제했냐면 얘를 내면서 5배라고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면서 5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그 집 팔았을 당시에 요 집밖에 없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되는데 주택이란 무엇인가? 원래는 주거용으로 건물이다, 건물. 근데 건물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주면 웃기니까 부수토지까지 포함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지겹다. 다가구 또 나와요. 또 나와. 다가구. 이거 지워도 되죠? 다가구. 우리 다가구 주택 언제 한번 나왔죠? 재산세 때 나왔어요. 재산세 때 우리 요렇게 이제 다가구 6집을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0.1에서 0.4%를 매길 때 전체에 대해서 세금 매기면 0.4로 높아지니까 요거하고 6분의 1씩 잘라가지고 매겼잖아요. 그땐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1주택으로 봤다, 각각을 1주택으로 봤다. 그때는 각각을 1주택을 봤어요. 자, 문제는요. 다가구 주택은 원래는 이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죠. 그럼 양도세 때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봐서 내가 6주택자인 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봐서 1주택자로 보면 유리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요때 다가구인 경우에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원래 다가구 주택은요. 원래는 각각 1주택이에요. 비과세 적용할 때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래는 각각의 하나를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하겠다. 여러분 근데 다가구 주택 팔 때는 전체를 한 사람한테 팔지 대부분 그죠? 구분해서 파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다가구는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뭘로 보겠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취득세 때도 그렇고 양도세 때도 그렇고 주로 누구를 좀 위해 주는 거예요? 많이 납세자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세법도 무조건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정도 있고 뭐 이렇게 눈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까지는 그렇고. 자, 다가구 그다음에 겸용주택입니다. 우리 겸용주택
재산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1동이 겸용일 때, 1구가 겸용일 때, 무허가인 거에게 이게 만약에 또 저기 50% 이상일 때 이 세 가지 나눴죠. 그죠? 자, 요거는요. 1구회가 겸용이다라고 돼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요건 이제 일반적인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주택이고 상가래요. 요거 양도가액이 만약에 11억 8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러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재산세 때 각각의 용도대로 과세했잖아요. 그럼 양도세 때도 만약에 재산세대로 그대로 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것만큼만 비과세가 되고 이 부분은 과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좀 너무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것도 그냥 아예 주택 부분이 좀 크니까 다 주택으로 봐주면 어차피 양도가액 12억도 안 넘으니까 그냥 비과세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취득세 때는 아니 재산세 때는 어차피 이 부분 3분의 2 요것만 주택으로 봐서 주택으로 과세하고 요것만큼은 건축물로 과세하고 요건 별도 합산으로 과세하고 이랬는데 양도세 때는 만약에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크다. 그리고 요 양도가액이 12억이 안 넘는다. 이것까지도 싹 다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오, 너무나 좋은 것. 그죠? 자, 주거용 부분과 주거 외 부분 나눴을 때 조금이라도 크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요게 만약에 같거나 적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재산세하고 차이가 있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거용 면적만이었어요. 얘는 그게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유 그래 쿨하게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크잖아. 전부 다 주택으로 봐서 싹 다 비과세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겸용주택 보시면 자, 이제 지금은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우리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양도가액이 얼마가 안 되는 경우예요. 12억 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에는요. 자, 요때는 이제 요 내용이 너무나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 두 가지. 자, 전부 일단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자, 물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과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렵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죠. 그냥 표를 보세요. 표를 그냥 거기에. 자, 그래서 519페이지에 보시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건물은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크네 전부 주택으로 보고 부수 토지도 전부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겠습니다. 근데 같거나 적어요. 그러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각각의 용도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로 나와 있는 법령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은 표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표로. 됐죠?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지금 용량이 지금 그죠? 여기까지만 쉴게요. 잠깐만. 그래도 돼요? 잠깐 쉬고 한 1시 반 정도까지 할게요. 그렇죠? 오늘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문제는 이게 양도가액이 만약에 한 20억이다. 이게 문제예요. 양도가액이. 자, 20억이 되면요. 언뜻 생각하면 아 그래 12억까지는 전체로 주택으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해주고 8억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때는 일단은 각각의 용도대로 먼저 가야 됩니다. 각각의 용도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과 나머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일단 안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안분 계산. 자, 예를 들어서 이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 상가분의 양도가액이 7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과세죠. 보세요. 얘는 얼마까지? 12억까지.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고가주택이 되는 순간 각각의 용도대로 가겠다. 일단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이 아닌지 일단 구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519페이지의 맨 밑에 줄 보시면은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20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고가주택의 경우 자, 맨 위에 보세요. 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제가액의 합계가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 되는 건 아니고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알아봤었습니다. 비과세. 자, 특히나 이제 1세대 1주택, 1세대가 1주택인데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말하지만 부속 토지를 3배, 5배, 10배까지 포함해서 비과세를 해주고요. 다가구인 경우 어쩔 겨? 원래는 각각을 1주택으로 보지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어쩔 겨? 자, 원래는 주거 부분이 조금이라도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아니면 각각의 용도대로 가지만 요거는 양도가액이 12억이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12억이 넘는 순간 각각의 용도대로 일단 양도가액부터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다. 상가 부분은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될 거고 주택 부분도 12억까지만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오케이. 자, 1시에 다시 할게요. 1시에. 이제 2년 이상 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